그녀는 흑인 새 쌍둥이를 출산하자마자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10년 후 충격적인 반전, 그 누구도 그녀의 고통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녀의 모든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가 무엇을 감추고 살아왔는지. 가슴이 먹먹해질 준비 되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듣는 내내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찢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포구의 한 작은 병원 분만실에서 들려오는 진통 소리가 복도를 채웠다. 26세의 젊은 간호조무사 해우는 분만실로 향하는 휠체어에 앉아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족도, 친구도,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시선만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혜운 씨, 조금만 더 힘내요. 휠체어를 밀고 있는 간호사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는데, 항상 조용하고 모범적이었는데 누가 알았겠어? 혜우는 입술을 깨물며 모든 소리를 차단하려 했다. 9개월 동안 그녀는 이미 충분한 수치심과 고통을 견뎌왔다. 임신 사실이 알려졌을 때 병원 동료들의 변한 태도, 가족의 실망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배신한 그 사람의 기억.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만이 중요했다. 분만실 문이 열리고 혜우는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들 사이에 놓였다. 그녀의 배는 평균보다 훨씬 컸다. 초음파 검사에서 이미 확인된 새 쌍둥이. 그녀의 작은 체구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지만 혜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혜운 씨, 이제 시작할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혜우는 마지막 힘을 모았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렀다. 진통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혜우는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강했다. 항상 그래왔다. 그녀의 약한 모습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보여요. 첫 번째, 아기의 머리가 보여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혜운의 비명이 병원 벽을 울렸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채웠다.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외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었다. 놀라움이었다. 혜우는 눈을 뜨려 했지만 다음 진통이 곧바로 몰려왔다. 두 번째 아기가 곧 태어날 것이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두 번째 울음소리. 이번에는 더 강하게. 남자아이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혜우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분만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간호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보였다. 세 번째 진통, 그리고 마지막 아기의 울음소리. 또 남자아이입니다. 혜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들어 자신의 아이들을 보려 했다. 그러나 그녀가 본 것은 의료진의 충격에 가득 찬 얼굴들이었다. 제 아이들은요? 혜운의 목소리는 떨렸다.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첫 번째 아기를 그녀에게 가져왔다. 혜운의 눈이 커졌다. 작은 아기의 피부는 검은색이었다. 깊고 진한 흑색. 한국인의 피부색과는 전혀 다른. 나머지 아이들도. 간호사의 말이 끊겼다. 혜우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아이의 아버지, 아니, 그럴 수 없었다. 그는 한국인이었다. 적어도 그녀가 알고 있는 한. 분만실의 침묵은 무겁고 질식할 것 같았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눈빛에서 혜우는 판단과 의심, 그리고 동정을 읽을 수 있었다. 세 아이 모두 건강합니다. 의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그의 눈은 혜운을 피했다. 혜운은 자신의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그들의 얼굴은 완벽했다. 작은 손가락, 귀여운 코, 그리고 깊은 갈색 눈. 그들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될 것임을. 회복실에서 혜우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성호와 그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흑인의 특징을 가질 수 있을까? 그녀는 그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대학 시절의 첫사랑, 그리고 그의 갑작스러운 사라짐. 그는 한국인이었다. 적어도 그녀가 알고 있는 한 문이 열리고 병원 행정 담당자가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엄격했다. 혜운 씨,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혜운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혜운 씨의 계약은 오늘부로 종료됩니다. 혜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이유가 무엇인가요? 행정 담당자는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병원의 가치와 맞지 않는 도덕적 행동입니다. 혜운 씨도 알다시피 우리 병원은 보수적인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혜운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제 아이들이 흑인이기 때문에 저를 해고하는 거죠. 침묵이 대답을 대신했다. 퇴원은 언제 가능한가요? 혜운이 물었다. 오늘 오후에 모든 서류 작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혜운은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이제 갈 곳이 필요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간호사 기숙사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유일한 희망은 어머니의 집이었다. 지난 9개월 동안 그녀는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비가 내릴 듯한 무거운 구름이 도시를 덮고 있었다. 혜운은 새 아이를 안고 택시에서 내렸다. 삼중 유모차는 살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그녀는 한 아이를 포대기로 감싸 안고 나머지 두 아이는 임시변통으로 만든 이중 유모차에 태웠다. 그녀의 몸은 아직 출산의 여파로 아팠지만 그녀에게는 멈출 시간이 없었다. 어머니의 집 앞에 서서 혜운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작은 2층 집은 그녀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깔끔한 정원, 항상 빛나는 창문,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현관. 혜운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몇 초가 지나고 문이 열렸다. 지연, 그녀의 어머니가 문간에 서 있었다. 60대 초반의 여성,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 엄마. 혜운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의 눈은 혜운에서 아이들로 다시 혜운으로 이동했다. 그녀의 표정은 충격에서 천천히 분노로 변했다. 이게 무슨 짓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혜운은 애원했다. 지연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네가 적어도 제대로 된 한국 남자의 아이를 가졌길 바랐다. 하지만 이건, 그녀는 아이들을 향해 손짓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엄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성호는 한국인이었어요. 저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다. 네가 우리 가문의 피를 더럽혔어. 우리 조상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어. 엄마. 지연은 갑자기 땅에 침을 뱉었다. 혜운의 발 앞에. 가라. 이 아이들은 내 손주가 아니야. 너도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문이 혜운의 얼굴 앞에서 닫혔다. 그녀는 몇 초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충격과 슬픔으로 마비된 채 첫 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천천히 처음에는, 그리고 점점 더 강하게. 혜운의 눈물이 빗방울과 섞였다. 그녀는 젖은 포장도로 위에 무릎을 꿇었다. 새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그녀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유모차에 있던 아이 중 하나가 울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혜운은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아이들을 위해.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비에 흠뻑 젖은 채 한 손에는 가방, 다른 손으로는 유모차를 밀며 한 아이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에 안겨 있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걸었다.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이 발붙일 곳을 찾을 때까지 그녀는 계속 걸을 것이다. 비는 계속해서 쏟아졌고 서울의 불빛은 그들의 뒤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혜운의 발걸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질문만이 메아리 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나 그것은 그녀가 나중에 알게 될 복잡한 진실의 시작에 불과했다. 배신, 거짓말,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비밀들로 가득 찬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은 10년 후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서울 외곽의 반지하 방은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작은 창문 하나가 보도 높이에 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일 뿐이었다. 해우는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방을 살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은 축축했으며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부동산 중개인이 요구한 보증금은 그녀가 가진 마지막 저축금이었다. 임시 방편일 뿐이야. 더 나은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새 쌍둥이 민준, 지민, 혜원은 이제 일주일이 되었다. 세 아이 모두 건강했지만 해우는 매 순간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다. 분유를 사기 위한 돈, 기저귀를 사기 위한 돈, 다음 달 월세를 위한 돈. 그녀의 머릿속은 끝없는 계산으로 가득 찼다. 병원에서 해고된 후 해우는 새 직장을 찾기 위해 여러 곳에 지원했다. 그러나 그녀의 상황, 갓 출산한 싱글맘, 그것도 새 쌍둥이의 어머니은 그녀를 그다지 매력적인 후보자로 만들지 않았다. 특히 그녀의 아이들이 흑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인터뷰 담당자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그녀는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겨우 잠든 후 해우는 작은 식탁에 앉아 종이에 자신의 선택지를 적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간호 보조원으로서의 그녀의 경력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았다. 대학 시절 그녀가 배운 것들 중에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녀는 생명과학을 전공했지만 졸업장이 없었다. 성호와 만나고 임신하면서 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이다.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다. 해우는 경계하며 일어섰다. 아무도 이 주소를 알지 못했다. 아마도 집주인일까? 하지만 월세는 이미 지불했다. 문을 열자 그녀의 앞에는 작은 체구의 노인이 서 있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졌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명료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윗집에 사는 숙자입니다. 노인이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냄비가 들려 있었다. 새 이웃이 이사 왔다고 들었어요. 죽 좀 끓여왔어요. 해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이 동네에서 받은 첫 번째 친절한 행동이었다. 고맙습니다. 해운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숙자를 안으로 초대했다. 노인의 눈은 방 안을 훑으며 새 아기가 잠든 작은 침대에 머물렀다. 그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많네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해우는 긴장했다. 이제 그녀는 사람들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마침내 거부. 그러나 숙자의 얼굴에는 판단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새 쌍둥이에요. 해운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여동생도 쌍둥이였어. 그녀가 말했다. 어렵지.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해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기들이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에게 도움을 제안한 것이다. 며칠 후 해운은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의 돈은 거의 바닥나고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구인 광고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그녀의 상황에 맞지 않았다.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필요했고 이상적으로는 집에서 일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렸다. 해운 씨, 저예요. 문 밖에서 숙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문을 열자 숙자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안에는 과일, 김치,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있었다. 이거 너무 많아요. 해운이 말했다. 숙자는 손사래를 쳤다. 난 이제 혼자 살아. 너무 많이 요리해서 버리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게 좋지. 해운은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숙자를 차 한 잔 마시도록 초대했다. 두 여성이 앉아있는 동안 아이들 중 한 명이 울기 시작했다. 해운이 일어서려 했지만 숙자가 그녀를 제지했다. 내가 볼게요. 그녀가 말했다. 숙자는 아기를 숙련된 솜씨로 안아 올리고 달랬다. 해운은 노인의 손길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놀라웠다. 아이들을 키우셨어요? 해운이 물었다. 숙자의 얼굴에 잠시 슬픔이 스쳤다. 아니, 그렇지 않아. 하지만 조카들을 많이 돌봤어. 제 아이들의 외모에 대해 물어보지 않으시네요. 해운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숙자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해운은 그 단순한 대답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수치심과 의심,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들 없이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난 것은 오랜만이었다. 이봐요, 젊은이. 숙자가 말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아기들을 봐줄 수 있어요. 당신이 일자리를 찾는 동안. 하지만 제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음식이요. 숙자가 간단히 대답했다. 난 요리하는 걸 좋아하지만 이제는 힘들어. 손가락이 예전 같지 않아. 내가 아이들을 보는 동안 당신이 우리 둘을 위해 요리해주면 좋겠어. 그것은 생각보다 더 좋은 제안이었다. 해우는 기뻐서 동의했다. 다음 몇 주 동안 해우는 밤에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다. 그것은 지역 편의점에서의 야간 근무였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면서 그녀는 아침에 돌아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 숙자는 밤에 아이들을 봐주었고 해우는 낮에 잠깐 자고 일어나 숙자와 자신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것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고 있었다. 아이들은 건강했고 해우는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더 나은 직업을 찾고 더 나은 햇빛이 들어오는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해운이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숙자가 작은 나무 상자를 들여다보며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운이 들어오자 노인은 급히 상자를 닫고 눈물을 닦았다. 숙자씨, 괜찮으세요? 해운이 물었다. 오래된 추억일 뿐이야, 숙자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해운이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해운은 더 묻고 싶었지만 숙자의 표정은 그녀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해운은 그냥 노인의 손을 잡고 함께 앉았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위로였다. 그날 밤 이후 해운은 숙자에게서 무언가 다른 점을 느꼈다. 노인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해운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슬픔, 그리움, 아니면 죄책감. 해운은 물어보고 싶었지만 숙자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시간이 지났다.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6달이 되었다. 해운과 새쌍둥이는 여전히 같은 반지하방에 살고 있었지만 상황은 조금 나아졌다. 그녀는 약국에서 밤 근무를 하는 일자리를 찾았고 급여가 더 높았다. 아이들은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방은 그들에게 너무 작게 느껴졌다. 더 큰 곳으로 이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해운이 숙자에게 말했다. 노인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멀어질 거야. 멀리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 동네에서 좀 더 큰 방을 찾을 거예요. 해운이 약속했다. 숙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해운은 숙자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애착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애정만은 아니었다. 때때로 해운은 숙자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특히 해원을 바라볼 때 그녀의 눈에 이상한 인식의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마치 그녀가 아이에게서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것 같았다. 숙자씨, 해운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왜 저희를 그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저희를 도와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등을 돌렸는데 숙자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마침내 그녀는 그저 말했다. 나도 한때 도움이 필요했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거야. 그것은 진실이었지만 전체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해운은 알 수 있었다. 숙자의 눈에는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해운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거리 끝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그녀의 집 건물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 가난한 동네에서는 흔치 않은 광경이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자였다. 그는 건물을 바라보다가 숙자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차로 돌아갔다. 해운이 건물에 도착했을 때 숙자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누구였어요? 해운이 물었다. 아무도 아니야. 숙자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해운은 아이들이 자는 것을 지켜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인생에는 너무 많은 비밀과 의문이 있었다. 아이들의 피부색, 성호의 진짜 정체, 그리고 이제 숙자와 그 수수께끼의 남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는 아직 그 연결고리를 볼 수 없었다. 해우는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걱정 마, 그녀는 속삭였다. 언젠가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살아남을 거야. 그림자와 침묵 속에서라도. 창문 밖에서 달빛이 서울의 밤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해우는 잠시 그 빛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그녀와 아이들도 그림자에서 벗어나 빛 속에서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10년이 흘렀다. 서울의 봄 아침, 햇살이 조금 더 넓어진 반지하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해우는 부엌에서 분주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36세가 된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젊은 시절의 부드러운 곡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강인함과 결단력이 자리 잡았다. 민준아, 지민아, 혜원아, 일어나세요. 학교에 늦겠어요. 혜운이 침실 쪽으로 소리쳤다. 작은 방에서 움직임이 들려왔다. 새 쌍둥이는 이제 10살이 되었다. 3명 모두 키가 크고 건강했으며 똑똑했다. 그러나 그들의 검은 피부는 여전히 그들을 한국 사회에서 눈에 띄게 만들었다. 민준이 먼저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는 세 형제 중 가장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다. 엄마, 오늘 수학 시험이 있어요. 준비 잘했니? 혜운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네, 숙자 할머니가 어제 저녁에 도와주셨어요. 숙자는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였다. 이제 80대 중반이 된 그녀는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아이들을 돌봐주었다. 혜운이 약국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면서 숙자의 도움은 더욱 소중해졌다. 지민과 혜원이 차례로 부엌에 들어왔다. 지민은 세 형제 중 가장 활발하고 외향적이었으며 혜원은 가장 조용하고 사려 깊었다. 세 아이는 외모가 비슷했지만 성격은 완전히 달랐다. 오늘은 체육 시간이 있어요. 지민이 신나서 말했다. 혜운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체육 시간은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 시간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새 쌍둥이를 놀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선생님께 말씀드렸니? 지난번처럼 문제가 생기면 혜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민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소용없어요, 엄마. 김 선생님은 그냥 남자답게 대처하라고 하실 거예요. 혜운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선생님들은 공식적으로는 공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혜운은 그들의 눈빛에서 판단과 편견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학부모 회의 때면 다른 부모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해, 혜운이 말했다. 그리고 기억해, 너희는 특별해. 다른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 너희는 훌륭하고 소중한 아이들이야. 왜 우리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혜원이 조용히 물었다. 이것은 최근 들어 자주 나오는 질문이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다름에 대해 더 의식하게 되었다. 혜운은 입술을 깨물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르게 생겼어. 세상에는 다양한 피부색과 생김새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거야. 하지만 우리 아빠는 누구예요? 지민이 따라 물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우리는 왜 없어요? 이것은 혜운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아는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성호는 그저 대학 시절의 남자친구였을 뿐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너희 아빠는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떠났어. 혜운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젠가 더 자세히 이야기해줄게. 하지만 지금은 학교에 갈 시간이야. 아이들은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이런 대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었다. 학교에서 세 쌍둥이는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4학년 3반, 그들은 같은 반에 배정되어 있었다. 학교 측에서는 처음에 그들을 분리하려 했지만 혜우는 아이들이 서로를 지지할 수 있도록 같은 반에 두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민주는 수학 시험지를 들여다보며 신중하게 문제를 풀고 있었다. 그는 반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의 성적이 좋을수록 일부 아이들의 질투와 적대감은 커졌다. 어떻게 검둥이가 이렇게 똑똑할 수 있지?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분명 커닝했을 거야.
민주는 그 말을 들었지만 무시하기로 했다. 어머니가 항상 가르쳐준 대로. 하지만 그의 손은 연필을 꽉 쥐었고 그의 등은 긴장으로 뻣뻣해졌다. 한편 체육관에서는 지민이 농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운동신경이 뛰어났고 특히 농구를 잘했다. 그러나 오늘도 몇몇 남자아이들이 그를 일부러 거칠게 밀치고 있었다. 야, 아프리카로 돌아가. 한 아이가 소리쳤다. 지민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싸움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너무 어려웠다. 특히 매일같이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도서관에서 혜원은 책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에 빠져들곤 했다. 오늘 그는 아프리카 역사에 관한 책을 찾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고 싶었다. 하지만 학교 도서관에는 그런 책이 거의 없었다. 저기 있다. 갑자기 두 여학생이 그를 발견하고 키득거렸다. 너 정말 특이하게 생겼다. 우리 학교에 왜 있는 거야? 혜원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존재를 더 작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여학생들이 다가와 그의 주변을 빙빙 돌았다. 너희 셋은 다 이상해. 왜 한국에 있는 거야? 너희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아빠는? 혜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여학생 중 한 명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희 엄마가 이상한 짓을 해서 너희 같은 애들을 낳았대.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엄마에 대한 모욕을 참을 수 없었다. 우리 엄마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마. 그가 소리쳤다. 사서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났다. 무슨 일이니? 그녀가 물었다. 여학생들은 즉시 표정을 바꾸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사서 선생님은 혜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도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 혜원아, 괜찮니?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선생님들에게 이런 일로 여러 번 말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야라는 낙인만 찍힐 뿐이었다. 그날 오후 혜우는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다. 지민이 싸움에 휘말렸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약국에서 나와 학교로 향했다. 교장실에서 지민은 멍든 눈과 찢어진 셔츠를 한 채로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다른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고 그 아이의 부모도 함께 있었다. 혜운 씨, 교장이 말했다. 지민이 오늘 심각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 학교에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혜운이 차분하게 말했다. 다른 아이의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당신 아들이 우리 아이를 공격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세요? 혜운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민아, 무슨 일이 있었니? 지민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 애가 먼저 시작했어요. 저희 아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도? 거짓말이에요. 다른 아이가 소리쳤다. 걔가 먼저 때렸다고요. 교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두 학생 모두 일주일간 정학입니다. 그리고 혜운 씨, 앞으로 지민이의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혜운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분노를 느꼈지만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다. 학교를 나오면서 혜운은 지민의 손을 꽉 잡았다. 진실을 말해줘, 지민아.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니?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애가 저희더러 아빠 없는 검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외국인하고 이상한 짓을 해서 저희를 낳았다고. 지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혜운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하지만 세상의 잔인함으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지민아, 들어봐.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 그리고 두려움은 때로 나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 하지만 그렇다고 너까지 그런 행동을 따라할 필요는 없어. 너는 그들보다 더 강해야 해. 더 똑똑해야 해. 더 친절해야 해. 하지만 엄마, 너무 어려워요. 지민이 흐느꼈다. 때로는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보통이고 싶어요. 혜우는 아들을 꽉 안았다. 나도 알아, 아가, 나도 알아.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혜우는 작은 거실에서 숙자와 차를 마시고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더 주름지고 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다.
오늘 지민이가 학교에서 싸웠어요. 혜운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어. 혜원이가 이야기해줬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운이 고백했다. 아이들은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해요. 특히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에서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진실을 말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숙자가 조용히 말했다. 혜운은 놀라서 노인을 바라보았다. 어떤 진실이요? 숙자는 혜운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결단이 섞여 있었다. 성회에 대한 진실.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 혜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숙자 씨, 당신은 성호를 알아요? 숙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바로 그 순간 민준이 갑자기 거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엄마, 청소하다가 이걸 찾았어요. 혜우는 아들이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것은 오래된 편지였다. 노란색으로 변색된 봉투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유성호. 혜우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이 들고 있는 편지를 바라보았다. 이 편지는 그녀가 수년간 간직해온 몇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였다. 책 사이에 숨겨두었던 것인데 민준이 어떻게 찾았는지, 이거 어디서 찾았니?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쉬어 있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요. 분자 생물학 개론 책 안에 끼워져 있었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흥분이 가득했다. 유성호가 누구예요? 저희 아빠인가요? 혜우는 숙자를 흘끗 바라보았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민준아, 그 편지 좀 줄래? 혜운이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민준은 망설였다. 엄마, 우리는 아빠에 대해 알고 싶어요. 우리가 왜 다른 아이들과 다른지, 왜 우리만 아빠가 없는지. 이 순간을 혜우는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진실인가 그녀도 충분히 알지 못했다. 성호는 갑자기 사라졌고 이 편지가 그녀가 가진 유일한 단서였다. 지민이와 혜원이도 불러올게. 우리 모두 함께 이야기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 혜운이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결단이 섞여 있었다. 민준이 다른 형제들을 부르러 가자 혜운은 숙자에게 속삭였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말해주세요. 숙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후에 지금은 그들이 먼저야. 몇 분 후 세 아이가 거실에 모였다. 그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혜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편지는 혜운이 시작했다. 너희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야. 유성호라는 사람이지. 정말요? 지민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럼 우리 아빠가 맞아요? 혜운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성호는 내가 대학에서 만난 사람이었어. 우리는 사랑했었지. 하지만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그는 사라졌어. 왜요? 혜원이 조용히 물었다. 그가 말하길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어. 그리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지.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어. 혜우는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다. 노란색으로 변한 종이 위에 성호의 유려한 필체가 쓰여 있었다. 이 편지는 너희가 태어나기 2년 전에 온 거야. 어머니, 너희 할머니의 집으로 배달되었지. 하지만 할머니는 내게 주지 않았어. 내가 우연히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 뭐라고 쓰여 있어요? 민준이 궁금해했다. 혜우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그녀는 이 내용을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읽었다. 혜운에게 그녀가 읽기 시작했다. 나의 갑작스러운 출발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지,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주세요. 당신은 내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 모두 소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설명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호.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이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지민이 천천히 말했다. 이 편지에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아빠는 우리를 알았어요? 혜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 편지가 왔을 때 나는 아직 너희를 임신하지 않았어. 그리고 성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하지만 엄마, 민준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뭔가 이상해요. 이 편지는 우리가 태어나기 2년 전에 온 거죠? 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떻게 2년 후에 우리를 가질 수 있었어요? 아빠는 이미 떠났는데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혜우는 이 질문을 두려워했다. 그녀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 나도 확실히 알지 못해. 그녀가 마침내 인정했다. 성호가 떠난 후 나는 그를 잊으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그 편지를 발견한 후 나는 그를 찾아보려고 했어.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났어.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혜우는 성호를 다시 만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런데 왜 아빠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요? 혜원이 물었다. 그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다. 혜우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떠나야 했어. 그리고 이번에는 영원히. 그는 우리를 버린 거군요. 민준이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혜운이 급히 말했다. 그는 너희를 알지 못했어. 너희가 태어난 후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하지만 왜 우리는? 지민이 자신의 팔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빠도 한국인이었죠. 혜우는 숙자를 바라보았다.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성호는 혜운이 시작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성호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혈통은 복잡했다. 갑자기 숙자가 말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의 아버지는 외국인이었어. 아프리카계 미국인. 혜우는 충격에 입을 벌렸다. 어떻게 아시는 거죠? 숙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성호의 할머니야. 방 안에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혜우는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이상한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숙자가 그들에게 보여준 특별한 관심, 그녀가 아이들, 특히 혜원을 바라볼 때의 그 표정. 10년 동안 혜운이 속삭였다. 10년 동안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 너를 보았을 때 나는 알았어. 성호가 자주 이야기했던 여자가 너라는 것을.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확신했지. 그런데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혜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두려웠어. 숙자가 인정했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나타나서 이미 충분히 어려운 너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겠니? 그리고 성호의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아. 그는 어디 있어요? 민준이 물었다. 우리 아빠는 살아있어요. 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모른다, 야야. 성호는 수년 전에 나에게도 연락을 끊었어.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그는 미국으로 갔다고 했어. 그의 아버지의 나라로. 혜우는 마치 누군가 그녀를 세게 쳐서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이제 이상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피부색, 성호의 갑작스러운 사라짐, 그리고 숙자의 특별한 관심. 그렇다면 편지는? 혜운이 천천히 말했다. 이 편지는 정말로 성호가 보낸 거예요?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필체야. 하지만 네 어머니가 왜 그 편지를 숨겼는지는 나도 모른다. 할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혜원이 물었다. 우리 아빠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 혜운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임신했을 때 할머니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어. 내가 성호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이상하게 반응했어. 마치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혜우는 그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며 말을 멈추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와 아이들을 거부했던 그 비오는 밤. 할머니는 우리를 원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마치 그 생각을 읽은 듯이 말했다. 혜우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그건 할머니의 문제지.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는 완벽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숙자 할머니도 있잖아. 너희의 진짜 할머니. 아이들은 숙자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들에게 손짓했다. 와보렴, 내 사랑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새 아이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숙자는 그들을 자신의 가냘픈 팔로 감싸 안았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녀가 흐느꼈다.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 너희들이 내 피,
성호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그 순간 해운은 불현듯 편지의 날짜를 떠올렸다. 그것은 새 쌍둥이가 태어나기 2년 전의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호가 아이들의 아버지일 수 있는가? 그녀와 성호는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없었다. 숙자 씨, 해운이 천천히 물었다. 성호가 정말로 아이들의 아버지인가요? 숙자는 해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유전적으로 아마도 그럴 거야. 하지만 모든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해. 무슨 뜻이에요? 해운이 물었다. 숙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네가 일했던 병원에 대해 생각해봐. 그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네 어머니가 알고 있던 것, 너와 성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운은 혼란스러웠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해주마. 숙자가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들이 특별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다름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뿐이야. 해운은 침을 삼켰다. 그녀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새 쌍둥이에게 다가가 그들을 안았다. 숙자 할머니의 말씀이 맞아. 그녀가 말했다. 너희는 특별해.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야. 그것이 중요한 거야. 아이들은 엄마와 새로 발견한 할머니 사이에서 안전함을 느꼈다. 그러나 해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 편지가 도대체 어떻게 그녀의 어머니에게 배달되었는지, 성호와 그녀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진정한 출생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복잡할 것이었다. 서울의 가을은 항상 아름다웠다. 붉게 물든 단풍이 도시 전체를 덮고 공기는 서늘하고 상쾌했다. 하지만 오늘 해운에게 이 아름다움은 그저 배경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고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작은 장례식장 입구에 서서 해운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숙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와 아이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지난밤 심장마비로 조용히 잠든 숙자는 마지막까지도 평화로워 보였다고 의사는 말했다. 하지만 해운에게는 위안이 되지 않았다. 숙자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이었고 아이들의 진짜 할머니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해운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많은 답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 들어가요. 민준이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당겼다. 이제 10살의 소녀는 종종 그의 나이보다 훨씬 성숙하게 행동했다. 해운은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 지민 회원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조용했고 몇몇 노인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숙자의 오래된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해운과 아이들이 들어오자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아마도 그들은 이 특이한 가족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해운은 아이들을 데리고 앞줄에 앉았다. 숙자의 영정사진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사진 속의 숙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 특유의 지혜와 친절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가 정말 돌아가셨어요. 혜원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세 형제 중 가장 감성적인 혜원은 숙자의 죽음을 가장 힘들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응, 혜원아, 혜원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야. 예배가 시작되었다. 불교 승려가 경을 읊으며 의식을 진행했다. 혜운의 마음은 숙자와의 마지막 대화로 돌아갔다. 그녀는 아직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다. 성호에 대해, 아이들의 진정한 기원에 대해.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혜운은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장례식장 뒤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다. 혜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남자를 어디서 본 적이 있었다. 그때 기억이 번쩍 떠올랐다. 몇 년 전 그들의 아파트 앞에 주차된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남자. 숙자가 본 후 창백해졌던 그 남자. 의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혜운은 아이들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후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숙자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꽃 한 송이를 놓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혜운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숙자 씨를 아셨나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지인이었죠. 혜운은 침을 삼켰다. 몇 년 전 우리 아파트 앞에서 당신을 본 것 같아요. 남자의 표정이 변했다. 놀라움,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랬군요. 당신이 혜운 씨군요. 혜운은 놀랐다. 저를 아세요? 숙자 씨가 당신과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제 이름은 김도연입니다. 김도연. 그 이름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혜운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숙자 씨와 어떤 관계셨나요? 혜운이 물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같이 일했었죠. 어디서요? 병원에서. 그가 간단히 대답했다. 그의 눈은 혜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 순간 혜운의 뇌리에 무언가가 스쳤다. 혹시 성호 씨를 아세요? 유성호?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주위를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강남 스타벅스에서 만납시다. 혼자 오세요. 그 말을 남기고 도연은 서둘러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혜운은 충격과 혼란 속에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혜운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약국에 병가를 신청했다. 그녀의 마음은 어젯밤 내내 김도연과의 만남을 생각하며 불안했다.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는 성호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숙자와 어떤 관계였을까? 강남의 번화가는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붐볐다. 혜운은 약속된 스타벅스에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다. 정확히 2시 김도연이 카페에 들어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혜운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지만 눈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답해 주실 건가요? 혜운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호 씨에 대해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는 숙자 씨의 손자였죠. 그리고 그는 제 병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혜운의 눈이 커졌다. 병원이요? 어떤 병원인가요? 서울중앙의료연구소입니다. 제가 원장이죠. 그 이름을 듣자 혜운의 머릿속에 기억이 흘러들었다. 서울중앙의료연구소는 한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생식의학 연구소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녀가 예전에 일했던 병원과 제휴 관계에 있었다. 저는 그 병원과 연관이 있었어요. 혜운이 천천히 말했다. 제가 간호보조로 일했던 병원이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당신의 병원과 협력했었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도연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혜운 씨, 당신이 일했던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약 11년 전 당신이 정기 검진을 받았을 때? 혜운은 기억을 더듬었다. 11년 전 그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정기 건강 검진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다. 평범한 검진이었을 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냥 일반적인 검진이었어요. 도연의 눈에 미안함이 서렸다. 당신에게 수면 내시경을 했나요? 혜운은 잠시 생각했다. 네, 그랬어요. 위 내시경을 위해 가벼운 마취를 했었죠. 그리고 그 후에 어떤 특이한 점을 느끼지 않았나요? 혜운은 눈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연은 손을 내밀어 혜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운은 본능적으로 물러났다. 혜운 씨,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날 단순한 내시경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승인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혜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무슨 시험이요? 생식의학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였습니다. 이종 유전자 결합과 관련된. 도연은 말을 멈추고 다시 시작했다. 당신은 동의 없이 특수 수정 절차를 받았습니다. 혜운의 세계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무슨 말씀을? 제 아이들, 그들은 유전자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성호의 자녀입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유전적 요소도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유전자를 가진 기증자에 해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죠?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도연이 급히 말했다. 연구팀의 일부가 독자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성호를 포함해서. 그는 당신을 알고 있었고 당신이 완벽한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하고 젊고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사람. 성호가 이것에 관여했다고요? 해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폭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험에 처했고 결국 미국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해운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악몽 같았다. 증거가 있나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도연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DNA 검사 결과입니다. 숙자 씨가 이미 비밀리에 검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아이들의 샘플은 그녀가 수집했고 성호의 DNA는 그의 옛 물건에서 채취했습니다. 해우는 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복잡한 과학적 용어들 사이에서 그녀는 핵심을 볼 수 있었다. 세 쌍둥이 중 한 명, 민준만이 성호와 직접적인 유전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두 명은 다른 유전적 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미쳤어요. 해운이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설명했다. 이것은 완전히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이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들은 당신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 그녀도 이 일에 관여했습니다. 해우는 충격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 어머니요? 그녀는 당신이 성호와 만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가 순수한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녀는 병원 관계자들과 협력했습니다. 당신이 임신했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덮기로 동의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외국인과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까지도. 해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어머니마저도 그녀를 배신했다. 그녀가 겪은 모든 수치와 고통, 그것은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 왜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운이 물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숙자 씨가 돌아가시기 전 그녀는 저에게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당신과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제 죄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죄라고요? 저는 그 연구의 책임자였습니다. 도연이 인정했다.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제 감독해 일어난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과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고 싶습니다. 해우는 갑자기 일어섰다. 그녀의 전신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보상? 당신들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제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그것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한 진실을 공개하고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결정하기 위한 시간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이것은 제 명함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해우는 명함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떠났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의 아이들은 실험의 결과물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배신했다. 그리고 성호, 그는 가해자이자 희생자였다. 해우는 갑자기 멈춰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그곳에 숙자가 있다면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녀는 해운이 진실을 알게 되기를 원했을까? 아니면 그저 평화롭게 살기를 바랐을까? 그녀의 손에 있는 명함을 내려다보며 해운은 결심했다. 그녀는 이 진실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녀와 아이들에게 행해진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그녀는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혜운이 오랜만에 방문한 어머니의 집은 과거의 기억과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 반짝이는 창문, 그리고 완벽하게 닦인 현관.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이 완벽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혜운은 잠시 망설였다. 마지막으로 이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은 10년 전 비 내리는 밤이었다. 갓 태어난 새 쌍둥이를 안고 절망에 빠져 도움을 구했던 그날.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거부했다. 아니, 이제 그녀는 알았다. 그것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배신이었다. 마침내 혜운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지연, 그녀의 어머니는 지난 10년 동안 많이 변해 있었다. 한때 꼿꼿했던 자세는 구부러졌고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완전히 휘어졌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고 얼굴에는 더 많은 주름이 생겨 있었다. 혜운아, 지연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혜운이 차갑게 인사했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잃은 채 서 있다가 마침내 문을 더 넓게 열었다. 들어오렴. 혜운은 망설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그녀의 기억보다 작고 어둡게 느껴졌다. 거실 벽에는 여전히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어릴 때의 혜운, 그리고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하지만 혜운의 성인 사진이나 새 쌍둥이의 사진은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의 세계에서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차 한잔 할래? 지연이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혜운이 대답했다. 저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왔어요. 지연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갑자기 더 나이 들어 보였다. 무슨 질문이니? 혜운은 그녀의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알고 계셨죠? 병원에서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혜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도연 원장을 만났어요. 그가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구나. 왜 그러셨어요? 혜운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년간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왜 저를 배신하셨어요? 저는 당신의 딸이에요.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는 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단다. 성호는, 그는 좋은 아이가 아니었어. 그의 혈통이요? 혜운이 비웃었다. 그가 순수한 한국인이 아니라서요? 그것이 당신이 저의 삶을 망치기로 결정한 이유인가요? 네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지연이 방어적으로 말했다. 우리 가문은 수백 년 동안 순수한 혈통을 유지해왔어.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그는 당신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혜운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너를 사랑했어, 혜운아. 내 방식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면 차라리 미워하세요. 혜운이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병원과 공모해서 저를 실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저를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었죠. 심지어 거짓 소문까지 퍼뜨리면서. 그것은, 지연이 주저했다. 그것은 실수였다. 처음에 김 원장이 계획을 설명했을 때 나는 그것이 단지 연구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네가 정말로 임신할 줄은,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날 줄은. 그래서 당신은 성호의 편지를 숨겼군요. 혜운이 말했다. 그가 돌아와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성호는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 그는 위험했어. 그는 어디 있나요? 혜운이 물었다. 그는 살아있나요? 지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그는 미국에 있었어. 그 이후로는 모르겠다. 혜운은 깊은 호흡을 했다. 그녀는 분노로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꼈다.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니? 지연이 갑자기 물었다. 혜운은 놀라움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관심을 보이시나요? 그들은 여전히 내 손주들이야.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손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혜운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은 유효해요. 그들은 당신이 알 필요가 없는 훌륭한 아이들이에요.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갑자기 매우 작고 연약해 보였다. 나는 늙었다, 혜운아. 그리고 아프다. 혜운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정말로 아파 보였다. 피부는 창백하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의사들이 말하길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대. 지연이 계속했다. 암이란다. 말기야. 혜운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녀의 분노 뒤에 갑자기 슬픔이 밀려왔다. 이 여자는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어머니였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혜운이 마침내 물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니?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혜운은 쓰라린 아이러니를 느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거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녀의 부재를 비난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연이 말을 이었다. 이제 네가 진실을 알았으니 무엇을 할 생각이니? 혜운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이미 김도연과 이야기했고 그는 그녀가 원한다면 언론에 이 이야기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녀와 아이들에게 최선일까?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혜운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이 밝혀지길 원해요. 어떤 식으로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어. 혜운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왜죠? 갑자기 죄책감이 드시나요? 죄책감 이상이야.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 딸을 잃었어. 내 손주들도. 그리고 이제 내 삶도 곧 끝날 거야. 적어도 떠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어. 혜운은 어머니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미움을 품고 살고 싶지 않았다. 증거가 있나요? 혜운이 물었다. 병원과 당신의 공모에 대한?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서재에 금고가 있어. 그곳에 모든 서류가 있어. 계약서, 편지들, 그리고 성호의 다른 편지들도. 혜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더 많은 편지가 있었어요. 네가 발견한 것 말고도 여러 통이 더 있었어. 지연이 인정했다. 그는 꽤 집요했지. 너를 찾기 위해. 혜운은 손을 떨며 이마를 문질렀다. 모든 것이 너무 압도적이었다. 그 서류들을 볼 수 있을까요? 지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약해 보였지만 결연한 표정이었다. 따라오렴. 서재로 가는 길에 혜운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 복도를 달려가던 기억, 아버지의 서재에서 책을 읽던 기억, 크리스마스 아침에 선물을 열던 기억. 한때 이곳은 그녀의 안전한 장소였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그녀 인생 최악의 배신의 현장이 되었다. 서재에 들어서자 지연은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로 향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이얼을 돌려 금고를 열었다. 여기 그녀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다. 이것이 네가 찾는 모든 것이야. 혜운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받아들었다. 맨 위에는 서울중앙의료연구소의 로고가 찍힌 공식 문서가 있었다. 그 아래로 그녀는 여러 통의 편지들을 볼 수 있었다. 모두 성호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이것을 가져가도 될까요? 혜운이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 내 거야. 그리고 혜운아, 미안해. 혜운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진정한 후회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두려움도,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채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 저는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혜운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녀 사이였지만 10년의 단절과 배신으로 인해 이제는 거의 낯선 사람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그들은 어떤 이해에 도달한 것 같았다. 아이들에게 내 이야기를 해줄래?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운은 잠시 생각했다. 언젠가는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충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지연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혜운은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떠날 준비를 했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뒤돌아보았다. 암 치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치료는 없어. 이제는 그저 시간 문제야. 혜운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 여자를 미워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이 여자의 딸이기도 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고마워, 혜운아.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운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다. 가을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알았다. 그리고 이 진실로 무엇을 할지 그녀는 아직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부터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것이다. 더 이상 거짓말과 조작 그리고 배신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힘이었다. 그리고 결단력, 그리고 희망. 혜운의 아파트는 조용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었고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가져온 서류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이 종이들 속에 담긴 진실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그녀가 펼친 것은 성호의 편지들이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편지가 있었다. 모두 6통. 각각의 편지는 절박함이 점점 더해지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혜운에게 가장 마지막 편지의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이것이 내가 보내는 6번째 편지입니다. 당신이 이전 편지들을 받지 못했는지 아니면 나를 용서할 수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한 일, 그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나는 미국으로 떠나야 합니다. 내 삶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게 된다면 당신의 어머니를 조심하세요. 그녀는 우리의 계획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제발 이 편지를 받으면 연락해 주세요. 나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호. 혜운은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성호는 그녀를 경고하려고 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편지는 결코 그녀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어머니가 그것들을 숨겼다. 다음으로 그녀는 공식 문서들을 살펴보았다. 서울중앙의료연구소와 그녀가 일했던 병원 사이의 계약서였다. 그것은 생식의학 연구 협력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인간 시험자들에 대한 비승인 실험을 계획했다. 그리고 그 시험자 목록에 혜운의 이름이 있었다. 또 다른 문서는 혜운의 의료 기록이었다. 그녀가 내시경 검사를 받았던 날의 상세한 절차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시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승인 수정 절차였다. 그들은 그녀의 동의 없이 그녀의 난자를 채취하고 그것을 조작된 유전 물질과 결합시켰다. 혜운은 구역질을 느꼈다. 그녀의 신체가 그렇게 침해당했다는 생각은 너무나 끔찍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와 김도연 사이의 서신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공식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점점 더 개인적인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혜운과 성호의 관계를 어떻게 끝낼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이제 의미가 통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성호의 혼혈 배경을 알게 되었고 그를 혜운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녀는 병원과 손을 잡고 혜운과 성호를 갈라놓기로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혜운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가 새쌍둥이였다. 혜운은 서류들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맑았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그리고 알게 된 이상 그녀는 행동해야 했다. 그녀는 김도연의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김도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도연 씨, 저 혜운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서류를 발견했거든요. 어떤 서류인가요? 도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다. 모든 것이요. 혜운이 대답했다. 당신과 제 어머니 사이의 편지들, 병원 계약서, 그리고 성호의 편지들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디서 만날까요? 도연이 마침내 물었다. 이번에는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었으면 해요. 혜운이 말했다. 당신 사무실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저는 혼자 오지 않을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오시나요? 도연이 물었다.
해운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과 병원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통화를 마친 후 해운은 두 번째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오래된 대학 친구에게. 박지우는 현재 유명한 조사,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었다. 지훈아, 나 해운이야. 그녀가 전화를 걸었다. 해운아, 오랜만이다. 지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지내? 사실 네 도움이 필요해. 해운이 말했다. 내가 큰 스캔들을 발견했는데 이것을 대중에게 알리고 싶어. 어떤 스캔들? 지훈이 즉시 직업적 호기심을 보였다. 불법 의료 실험, 기업 은폐, 그리고 나와 내 아이들은 그 모든 것의 피해자야. 지훈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더 자세히 말해줘. 해운은 간략하게 이야기를 설명했다. 의료연구소에서의 비승인 실험, 그녀의 어머니와 병원의 공모,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새 쌍둥이. 이런 지훈이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야, 해운아. 증거가 있어? 충분히 있어, 해운이 대답했다. 그리고 병원장은 모든 것을 인정했어. 내일 그를 다시 만날 예정이야. 네가 함께 왔으면 해. 물론이지, 지훈이 즉시 대답했다. 이것은 대중이 알아야 할 이야기야. 통화를 마치고 해운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공개되면 그녀와 아이들의 삶은 영원히 바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한 변화였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다. 다음 날 해운과 지훈은 서울중앙의료연구소의 화려한 로비에 들어섰다. 그곳은 최첨단 의료시설의 모든 특징을 갖추고 있었다. 깨끗한 대리석 바닥, 현대적인 가구, 그리고 벽에 걸린 수많은 상과 증명서들. 인상적이네. 지훈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외관만 그렇지. 해운이 쓴웃음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이 불법 연구로 얻은 것이라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지. 그들은 접수대로 가서 김도연과의 약속을 확인했다. 곧 비서가 그들을 그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김도연의 사무실은 그의 지위를 반영했다. 넓고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으며 큰 창문에서는 서울의 멋진 전망이 보였다. 그는 책상 뒤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다. 해운 씨, 그가 인사했다. 그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다. 그리고 박지훈입니다. 지훈이 명함을 건넸다. 서울데일리 뉴스의 조사 저널리스트죠.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언론인을 데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혼자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해운이 말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가 공개되길 원해요.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왔어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앉으시죠. 세 사람이 모두 앉은 후 해운은 가져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다. 이것들은 제 어머니의 금고에서 찾은 것들이에요. 그녀가 설명했다. 당신과 제 어머니 사이의 편지들, 연구소와 병원 사이의 계약서, 그리고 성호의 편지들도요. 도연은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것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보관되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제 어머니는 꽤 철저한 사람이에요. 해운이 쓴웃음을 지었다. 모든 것을 기록하는 타입이죠. 지훈은 노트북을 꺼내 기록을 시작했다. 도연 씨, 이 실험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확히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우리는 생식의학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유전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죠. 왜요? 해운이 물었다. 무세운 목적으로요. 유전적 다양성은 의학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도연이 설명했다.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력, 새로운 치료법 개발, 가능성은 무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의 없이 무고한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중요했나요? 지훈이 날카롭게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앞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당신은 단지 제게만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죠? 해운이 물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케이스가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의 경우는 특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해운이 물었다. 새 쌍둥이의 출산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확한 아프리카계 특성도요. 우리는 더 미묘한 유전적 변화를 기대했었습니다. 해운은 분노를 느꼈다. 그들은 그녀와 아이들을 단지 실험 결과로 보고 있었다. 당신들은 제 삶을 망쳤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이들의 삶도요. 우리는 사회적 편견, 거절,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들에 직면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들은 그저 숨어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도연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연락한 거예요. 저는 이 일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지윤이 물었다. 우선 저는 모든 것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연이 말했다. 연구소의 불법 활동, 제 역할,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도요. 둘째, 저는 혜운 씨와 아이들에게 완전한 보상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 교육과 의료 지원도 포함해서요. 혜운은 잠시 생각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도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당신과 아이들이 사회에서 직면한 편견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실험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혜우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10년의 거짓말과 배신 후에 그것은 쉽지 않았다. 성호는 어디 있나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그는 살아있나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그는 미국 시카고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의 한 대학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와 연락할 방법이 있나요? 혜운이 물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응답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모든 연결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지유는 계속해서 노트를 작성하고 있었다. 도연 씨,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녹음기와 함께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다음 2시간 동안 그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실험의 본질, 관련된 사람들, 은폐 작업, 그리고 가능한 법적 결과까지. 지유는 모든 것을 기록했고 도연은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혜우는 마지막 질문을 했다. 제 아이들에 대해 제가 알아야 할 다른 것이 있나요? 그들의 건강, 발달 또는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요? 도연은 진지하게 생각했다. 의학적으로 그들은 완전히 건강합니다. 우리가 수행한 연구는 단지 외부적 특성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그들의 건강이나 인지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기원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 그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현명한 결정입니다. 도연이 말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요. 그들이 사무실을 나설 때 지유는 혜운에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가 될 거야, 혜운아. 그리고 그것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어. 혜운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알아. 하지만 지금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이들이야.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들은 강한 아이들일 거야. 지윤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들에게는 강한 어머니가 있으니까. 혜우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마침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빛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감당해야 할 가장 어려운 도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에게 그들의 기원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녀는 두려웠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민준의 말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13살 소년의 거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뒤로는 지민과 혜원이 서 있었다. 세 형제는 이제 중학교 1학년생이었고 오늘 그들은 한때 그들을 거부했던 바로 그 학교에서 간견을 하고 있었다. 혜원은 강당 맨 뒤에 조용히 앉아 아들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다. 지난 3년은 쉽지 않았다. 지윤의 기사가 발표된 후 그들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서울중앙의료연구소와 관련 병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김도연과 다른 관계자들은 법적인 결과에 직면했다.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다. 혜우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민주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지민은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실험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혜원은 조용히 울었다. 그는 항상 가장 감성적인 아이였다. 몇 주 동안 가정은 긴장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점차 자신들의 독특한 기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특히 지민이 그랬다. 한때 분노로 가득 찼던 소녀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데 열정적이었다.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어요. 지민이 마이크를 넘겨받으며 말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주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고 그게 전부예요. 청중 중 몇몇은 눈물을 닦았다. 그들 중 대부분은 학생들과 교사들이었지만 몇몇 기자들과 지역 정치인들도 있었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었다. 다양성, 수용, 그리고 진실의 힘에 대한 이야기. 혜원이 마이크를 받았다. 세 형제 중 가장 내성적인 그였지만 오늘 그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를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혜우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이들이 청중과 이야기하는 동안 밖으로 나갔다. 가을 공기는 상쾌했고 학교 정원의 단풍은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혜운 씨, 익숙한 목소리의 혜우는 돌아섰다. 김도연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3년 전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다. 그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휘어졌고 얼굴에는 더 많은 주름이 생겨 있었다. 도연 씨, 혜운이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징역 2년을 마치고 최근에 출소했다. 아이들의 간견을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놀라운 젊은이들이군요. 혜우는 미소를 지었다. 네, 그래요. 당신이 그들을 잘 키웠습니다.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혜운이 말을 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도연은 양복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당신에게 이것을 전하러 왔습니다. 혜운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무엇인가요? 성호의 연락처입니다. 도연이 말했다. 징역 중에 저는 그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혜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10년 이상 그녀는 성호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가 아이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는 아이들에 대해 알고 있나요? 혜운이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혜운은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도연이 말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6개월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몇 달 동안 혜우는 그녀를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어느 정도의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들은 할머니를 만나는 것에 개방적이었다. 특히 혜원은 그녀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인생은 이상하네요. 혜운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도연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가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 해우는 학교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그녀의 아들들이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서로 장난치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정말 아름다웠다. 그들의 어두운 피부,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빛나는 눈, 그들은 완벽했다. 전 가봐야겠네요, 도연이 말했다. 행운을 빕니다, 혜운 씨. 도연 씨도요, 혜운이 대답했다. 그가 떠난 후 아이들이 혜운에게 달려왔다. 엄마, 어땠어요? 지민이 흥분해서 물었다. 놀라웠어. 혜운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정말로요? 혜원이 확인하듯 물었다. 정말로, 혜운이 확인해 주었다. 너희들은 너무 용감했어. 이제 뭐 먹으러 가요? 민준이 물었다. 그는 항상 실용적인 아이였다. 혜운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가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곳으로 가자. 그들이 학교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혜운은 주머니 속의 봉투를 느꼈다. 그녀는 성호에게 연락할지 말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에 대해 걱정할 시간이 아니었다. 지금은 그저 이 순간, 이 아름다운 가을 오후, 그리고 그녀의 놀라운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즐길 시간이었다. 엄마, 혜원이 갑자기 말했다. 사람들이 우리가 다르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혜원은 잠시 생각했다. 물론이지, 혜원아. 다른 것은 나쁜 게 아니야. 다른 것은 특별한 거야. 세상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다양한 형태, 크기, 색깔로.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야. 사랑에도 색깔이 있나요? 혜원이 물었다. 혜운은 미소를 지었다. 글쎄,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색깔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무지개의 모든 색깔일 거야. 왜냐하면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오니까. 우리처럼요? 지민이 끼어들었다. 그래, 우리처럼. 혜운이 동의했다. 우리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사랑이야. 아이들은 이 생각에 만족해 보였다. 그들은 계속해서 거리를 걸어 내려갔다. 웃고 장난치고 그저 함께 있는 순간을 즐기면서 혜운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의 인생은 계획된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갔고 때로는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과 혼란이 그녀에게 이 3명의 놀라운 아이들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과학적 실험, 어떤 배신, 어떤 고통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었다. 당신이라면 그녀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 당신은 끝까지 사랑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인생은 때때로 너무 잔인하고 진실은 너무 늦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묵묵히 견디고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여자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채널에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